칸트 하면 우리가 헤겔과 더불어 독일의 그 철학의 기초를 놓았던 또 근대 철학의 기초를 놓았던 두 사람이고요. 나중에 화면에도 나오겠지만 칸트를 우리가 어떻게 부르냐면 최초의 직업 철학자라고 이렇게 부른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철학자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들이 그 철학이라고 하는 그 범주를 가지고 소위 말하는 이제 밥벌이를 한 건 아니라고 하는 거죠. 다른 직업이 있었거나 아니면 또 다른 전공이 있었거나 우리가 중세 철학자들 보면 뭐 그 인적상을 보면 수학자, 철학자, 물리학자, 법학자 이런 거 다 혼자서 다 해먹고 있잖아요. 그만큼 이제 뭐 그때 학문의 경계가 좀 불투명하기도 할 때였죠. 어쨌든 칸트를 최초의 직업 철학자라고 이렇게 부르고요. 또 나중에 이제 헤겔과 더불어서 독일에 이제 거주가 됐던 것이죠. 그 칸트를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근대 철학은 칸트로부터 시작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그럼 이제 칸트란 어떤 사람이냐? 과연 우리가 칸트를 공부해서 뭘 공부를 해야 되느냐? 그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생겼답니다. 우리 책에도 나와 있는데요. 책에도 그림이 나와 있는데 저는 이 책을 먼저 설명을 잠깐 드리면 순수 이성 비판, 이성을 걱정해서 진은영이라는 분이 지었는데요. 이 책이 보면 전체 이 카테고리의 제목이 Rewriting Classic, 그러니까 고전을 다시 쓴다는 얘기가 되겠죠. 우리 같이 이렇게 우리가 굳이 뭐 순수 이성 비판 그 두꺼운 책을 읽으면 평화보다는 다 떨어지잖아요. 우리가 항상 이렇게 해제본을 읽는데 이 그린비라고 하는 출판사에서 나온 요 리라이팅이 좋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니체 할 때도 바로 요걸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요 표 디자인이 좀 익숙할 겁니다. 니체 할 때도. 우리 요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개론처럼 접근을 하는 것이고요. 또 이 책을 쓴 분의 그 양력을 보니까 재밌더라고요. 시를 쓰는 분이더라고요. 시인으로 등단을 했어요. 보통 이런 것을 내면 막 철학과 교수 이런 분들이 있었는데 시인으로 등단을 합니다. 그러니까 보다 더 쉽고 읽어보셨구나. 좀 시적인 표현들이 많아요. 이분이. 그래서 우리가 보다 더 쉽고 칸트하면 뭔가 어렵고 고리타분하고 이럴 것 같은데 이분의 양력을 통해서 볼 수 있듯이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생겼답니다. 칸트의 생애를 보면 그 1724년 프로이센의 상업도시 퀘니스베르크, 현재의 러시아 킬리닌그라드라고 합니다. 거기서 마구업자 아버지 요한 게오르크 칸트와 어머니 안나 레기나 사이에서 11명의 자녀 중 넷째로 태어났고요. 칸트가 성인이 될 때까지 살아남은 자는 5명밖에 없다고 합니다. 예전에 많이들 놓고 뭐 독일이 우리보단 18세기 저때 우리보단 앞서 있었겠지만 저때 뭐 의학도 다들 열악했을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많이들 죽었고 우리나라도 저런 경험들 많죠. 많이들 죽고 사산하고 그랬습니다. 우리 현재 러시아라고 하는 것을 봐서 알 수 있듯이 1차 대전이 됐건 아니면 다른 전쟁이 됐건 간에 어쨌든 그런 전쟁을 거치면서 저 이후에는 칸트의 고향이 러시아로 편입이 됐겠죠. 전쟁에 지거나 그래서 뺏겼겠죠. 그렇게 우리가 추정할 수가 있고요. 또 그 아버지가 마구업자, 마구가 뭐냐면 말 안장 만드는 거, 말맞자에 도구 붙자 써서 말 안장 만드니까 그렇게 그 대단히 뭐 요즘 말로 금수저 집안 출신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냥 수고먹자 이렇게 평범하거나 혹은 좀 가난할 수도 있는. 근데 또 어떻게 보면 당시 말이라는 게 운송수단이었으니까 요즘으로 보면 뭐 메카닉 하는 사람이니까 아주 가난했다고 볼 수 없겠죠. 그렇죠? 대충 뭐 그러고. 그래서 이제 1740년 16살에 대학을 들어갔네요. 1740년에 그 퀘니스베르크 대학을 입학했고 평생 거기서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뭐 하버드나 이런 세계적인 학자가 되려면 하버드나 예일 정도 나와줘야 되는데 이 사람은 그냥 자기 동네에서 평생을 반경 퀘니스베르크의 반경 100km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평생 어느 한 번도 제외하지 않고. 그리고 이제 논리학, 물리학을 전념을 했습니다. 논리학은 아무래도 철학의 한 분야이고요. 또 물리학이라고 하는 것은 세계, 자연 이런 것들에 대한 이론을 연구하는 건데 거기에 그렇게 관심을 많이 가졌다고 합니다. 저도 이번에 강의를 주면서 처음 알았어요. 처음부터 독일 계통의 철학자인 줄 알았더니 할아버지가 스코틀랜드 출신이랍니다. 영국에서 온 사람들이죠. 지금으로 치면. 그리고 칸트의 아버지는 그래서 가족의 성을 스코틀랜드식으로 KANT가 아니라 CANT로 자주 적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가정의 영향에 따라 경건주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슐링이라고 하는 유명한 경건주의 학자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그 엄마 안나하고 굉장히 안나랑 가깝게 지냈다고 합니다. 어쩌면 단골 메카닉의 단골 손님일지도 모르죠. 그러니까 엄마 안나는 아마 칸트의 그 어릴 때부터 천재성을 보고 자꾸 슐링하고 엮어주려고 엄마가 굉장히 노력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집에 온 단골 손님인데 저 사람 유명하죠. 슐링이라고 하는 당대 아주 뛰어난 경건주의 신학자니까 저 사람한테 많은 걸 배워라고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독일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잘 알다시피 독일은 그 개신교 국가란 말이죠.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그러니까 유럽을 보면 참 재미있죠. 독일과 그 프랑스 사이에 벨기에라고 하는 조그만 나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종교개혁의 열풍이 독일에서 저 북부 쪽으로 불어가지고 북부는 다 펼쳐졌습니다. 이 시간에 카톡 전화가 오네. 끊겠습니다. 그래서 그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뭐 덴마크, 네덜란드, 독일까지 개신교가 다 점령을 했죠. 근데 이제 프랑스까지 막 내려가려고 그럴 때 그 벨기에는 물론 마틴 루터보다 전 세대지만 우리가 흔히 인문주의자라고 부르는 에라스무스라고 하는 유명한 학자가 있었습니다. 에라스무스는 당시에 이미 카톨릭이 너무나 종교적인 그 일변도로 가니까 인문주의라는 걸 발표해서 철학적인 지평을 넓혀놨죠. 그러니까 개신교가 들어오면서 에라스무스가 깔아놓은 그 인문주의의 벽을 넘지 못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신교는 오히려 더 인문주의적인데 따지고 보면 오히려 에라스무스가 루터보다 먼저 속된 말로 이제 우리가 선수를 친 겁니다. 그러니까 뭐 더 이상 내려갈 데가 없으니까 거기 탁 막혀버린 거죠. 재밌죠? 그 사상의 흐름이라는 것도 그 벨기에 조그만 나라에서 그 에라스무스가 있었던 대학인데 루벤 대학이라는 대학인데요. 그 루벤 대학에서 그 에라스무스가 현상학이나 인문주의 이런 것들을 가르치면서 그 종교개혁, 물론 그 이후지만 결국 그런 것들이 기초가 되어서 종교개혁의 흐름이 오는 것을 막았고요. 결국 프랑스는 그래서 국교가 세졌고, 그러나 프랑스가 국교가 세졌지만 우리가 지난 미술사 할 때 한번 얘기 기억나시죠? 성 바돌로메데의 대학살이라고 그래서 그 개신교와 카톨릭이 정략적으로 결혼을 하려고 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실패가 되면서 그게 여왕마고라고 영화로 유명한 영화가 있습니다. 여왕마고라고. 그래서 그게 실패로 돌아가면서 이제 개신교인들이 학살을 당했죠. 근데 그것도 재밌는 게 뭐냐면 프랑스가 정말 전통적인 카톨릭 국가였다면 개신교 세력의 부상을 그렇게 두려워할 필요가 없죠. 정략 결혼까지 할 정도로. 그런데 그때 이미 개신교가 많이 이제 프랑스를 침범을 했던 것이죠.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우리가 또 장로교 개혁 전통의 이제 칼빈, 요즘은 이제 현지어 발음을 해서 칼뱅이라고도 많이 부르는데, 칼뱅 같은 사람들이 이제 프랑스 출신이에요. 근데 그 사람은 스위스로 망명을 가가지고 거기서 또 이제 새로운 개혁교회 전통을 세웠고, 그러면서 이제 뭐 프랑스는 오늘날 카톨릭 국가로 이렇게 남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스코틀랜드, 영국 이쪽은 또 성공회라고 해서 카톨릭의 색채를 많이 풍기지만 어쨌든 개신교인 그 성공회가 이제 영국의 국교회가 되면서, 야 우리가 이러려고 종교개혁했냐, 성공회랑 카톨릭이랑 뭐가 그렇게 다르냐라고 하면서 이제 스코틀랜드 쪽에서 소위 말하는 이제 청교도, 오늘날의 장로교의 원형이 되는 것이죠. 청교도가 생겨나게 되는 것이고요. 그게 또 나중에 우리가 잘 아는 청교도가 메이플라워 타고 미국으로 와서 이제 안착을 했다. 그렇게 다 되는 겁니다. 그 당시 이제 우리가 종교사를 보면 그때 이제 그 경건주의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상황 속에서 나온 건데요. 경건주의 두 가지 흐름이 있습니다. 하나는 스코틀랜드식 경건주의는 정말 성경 공부 열심히 하고 자기의 삶을 그렇게 충실하게 성실하게 사는 것이 경건주의였다면, 독일에 와서 경건주의는 뭐냐면 그냥 말씀보다, 그러니까 성경보다는 어떤 행위로 나타나는 자기 완전히 그 몸에 밴 경건주의, 이런 것들이 아마도 칸트의 두 가지가 다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는 어떤 그 원전에 충실한 그런 논리적인 경건과 한편으로는 그의 마음가짐이나 몸가짐 같은 것들에 대해서 누구에게도 흠결을 안 잡히려고 했던 그런 경건주의에 따라서 칸트의 일생은 그렇게 경건주의 영향을 많이 받았지만, 그러다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힘들어했다고 그래요. 지적으로 철학적으로 뛰어난 사람들은 너무나 어떤 율법이나 이런 것들에 속박되거나 강제되면 결국은 그것이 자신을 힘들게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1770년 대학은 상당히 일찍 들어갔는데요. 46, 47이 돼서야 처음으로 그 퀘니스베르그 대학의 철학 교수직을 얻었습니다. 그때 그 교수 취임 논문은 칸트 비판 철학의 시작을 알리는 저술이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때부터 최초의 직업 철학자가 됐다고 하는 것이고, 그 이전에는 주로 뭐 정부 공문서 같은 거 대신 써주고 이런 걸로 겨우겨우 입에 불치를 했고요. 또 칸트 하면 대학자인데 그런 세속적인 욕망은 전혀 없을 것 같은데 늘 이 사람이 입에 달고 다니던 말이 얘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아내를 얻으려면 부잣집 딸하고 결혼을 해라. 그래야 내 공부하는데 좀 도움이 된다. 제자들한테 친구들한테. 또 대철학자랑 좀 이미지가 잘 안 어울리죠. 현실론적인 현실론자였는데. 근데 또 키가 작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저렇게 뭐 천재성이로자 본인은 평생 독신으로 살았습니다. 부잣집 딸을 못 채워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학문적으로 더 공부만 해서 이렇게 뛰어난 학자가 됐는지도 모르겠죠. 어쨌든 여러 가지 일화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뭐 70년에 그 대학 교수가 돼서 그 대학이 뭐 그렇게 유명한 대학은 아니어서 그랬는지 1770년부터 총장으로 역임을 하게 되고요. 한 번도 그 퀘니스베르그를 떠나지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알려진 것처럼 규칙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강의와 사회에 전념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 칸트 하면 아주 유명한 일화들 다 아시죠? 너무나 뭐 오후 4시인가 그때 그 항상 산책을 해가지고 동네 시계방 주인이 칸트의 산책을 맞춰 그 시계를 맞췄다라고 하는 그 전설 같은 일화의 주인공이 바로 칸트입니다. 성직자처럼 공부하고 그렇죠. 성직자처럼 생활하고. 네, 그게 이제 경건주의 영향일 거예요. 본인은 학교 다닐 때 경건주의 슐링이 만든 그 경건주의 학교에서 요즘으로 말하면 중학교 시절을 보냈는데 그래서 굉장히 힘들어했다 그래요. 그렇지만 그것이 또 평생 그의 삶에 영향을 미치게 됐던 것이죠. 평생 독신으로 살며 커피와 담배를 즐겼던 칸트는 그러니까 술은 안 즐긴 모양이에요. 커피와 담배를 즐겼던 1804년 2월 12일 새벽 4시 80별 혁명으로 당시 기준으로 꽤 오래 살았습니다. 산책을 정기적으로 하고 뭐 술을 안 마셔서 그런지 몰라도 어쨌든 생활을 하기야 뭐 담배가 더 나쁘다고 그러잖아요. 건강에. 그죠? 그리고 as is good, it is good, 좋다, 다 좋다, 그것으로 좋다 라는 유언을 남기고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좀 고리타분한 사람이었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학문적 그 성취는 아주 많이 이루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를 우리가 먼저 이제 아직은 우리가 교재로 안 들어갔습니까? 그 당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성과 계몽의 시대라는 것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계속 이 철학사 공부하면서 이성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죠. 이성이란 게 뭘까? 결국은 인간들이 모두 공유할 수 있는, 인간들이 모두 공감할 수 있는 어떤 진리의 근원, 그런 것이 있다라고 믿는 것이 이성인 거죠. 우리 이성적으로 행동해 그러면 내가 뭘 잘못했는데 이성적으로 행동해 라고 묻기도 하지만 그것은 네가 좀 인간답게 사리 판단에 맞게 행동해 라고 우리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감정적으로 나와 이성적으로 생각해 좀 이런 말들. 근데 그 이성이 뭐냐라고 말하면 누구도 모르는 것이죠 사실은. 그렇지만 어쨌든 특별히 이제 그 프랑스의 대혁명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성에 대해서 신 이상으로 이성을 숭배하게 되고 우리 인간들은 굉장히 이제 모든 어떤 일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자부심을 갖게 되는 것이죠. 한편으로는 사실은 이성이 그렇게 제 위치를 찾게 되면서 그때부터 이제 서구 문명도 발전하게 된 거죠. 그러나 그 서구 문명의 발전이라는 것이 또 전쟁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엄청나게 많은 피해를 가져오게 된 것이고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는 것이죠. 현대의학이 발전을 해서 많은 사람들의 수명이 길어졌지만 한편으로는 또 빈부의 격차가 강해지고 여기서 경제적인 발전의 혜택들이 일부 계층에만 집중되고 하는 그런 모순점들도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계몽이란 건 뭐냐면 다 아시겠지만 영어로 하면 enlightenment죠. 누구를 이렇게 깨우쳐주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 계몽이라는 말이 상당히 좋은 말로 쓰였습니다. 저희 세대는 우리 공직사님 세대까지 그럴 텐데 어린이 아동 출판사 중에 계몽사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동화 전집, 뭐 위인전 전집 이런 거 많이 내던 그 출판사인데, 네? 그죠? 다 계몽사를 기억합니다. 연식이 있는 분들입니다. 그 계몽사라는 게 이제 있었는데 그 계몽이라는 말이 좋잖아요. 우리가 딱 들으면 얼핏 들으면 뭐 무지한 사람을 계몽하고 그러나 요즘 현대 정치학이나 철학에 와서는 계몽이라는 말이 굉장히 부정적인 말로 쓰입니다. 뭐냐면 누가 누구를 계몽하냐는 거죠.
거죠. 어떤 기준이 있어서 계몽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저는 종교학 공부를 할 때 아주 제가 뭐 중고등학교 때 국민윤리 시간에도 뭐 비슷한 것들 배우니까 뭐 세계 종교를 나눌 때 뭐 고등 종교와 무슨 원시 종교 나눈다면 고등 종교는 뭐 기독교, 불교 뭐 이런 게 고등 종교고 또 뭐 이런 식으로 많이들 공부했잖아요. 요즘은 절대 그런 말 하면 안 됩니다. 아니 종교라는 건 개인의 그 신앙의 표현인 건데 누가 누구를 감히 고등하고 저등하다고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뭐 요즘도 그런 이 보수적인 신학교 가면 종교와 가르친답시고 뭐 고등 종교, 저등 종교, 하등 종교 이렇게 나뉘긴 하는데요. 그런 거는 오늘날 통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계몽이 왜 이렇게 비판을 받냐면 말씀드렸듯이 누가 누구를 가르치고 누가 누구를 깨우치냐 그 기준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질문을 끊임없이 던졌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은 계몽이라고 하는 것이 많은 비판을 받지만 어쨌든 칸트는 바로 최초의 근대적인 계몽 철학자다. 그래서 누군가를 깨우치려고 했다. 이것을 이제 칸트의 특징이라고 삼을 수 있겠습니다. 칸트의 시대는 이성에 대한 의문을 갖기 시작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성이 막 이제 데카르트 이후로 이성이 막 이제 시작되고 또 이제 프랑스 대혁명을 겪으면서 막 그냥 이성의 시대가 되고 프랑스 대혁명 때 그 파리에서 성당에서 그 십자가를 끌어내리고 예성을 하고 다 물지르고 이제 이성이라는 글자를 딱 써붙였다 그러잖아요. 이제는 인간의 승리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들이 엄청나게 낙관주의에 빠지는 거죠.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이 못하는 게 없다. 신이고 뭐고 아무것도 없다. 그냥 주교들 끌어내서 단주대 보내고 뭐 그러다가 늘 말씀드리지만 그러다가 프랑스 대혁명 기간이 몇 년 못 갔잖아요. 로베스피에르 같이 프랑스 혁명을 이끌었던 사람도 결국은 그 역시 단주대에서 사라지게 되고 결국은 인간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성을 가지고 모든 것들을 판단하다 보는데 그 이성은 그럼 누가 규정하고 누가 이성이 옳고 그러면 누가 판단해 줄 거냐. 예를 들어서 중세시대에는 신, 즉 하나님이 옳다라고 말을 하면 그냥 교회에서 신부들이 옳다라고 하면 감히 도전을 못했단 말이죠. 근데 이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 이성을 주관하는 도구가 없어요. 조직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내가 이성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칸트의 시대는 이성이란 과연 무엇일까? 우리가 몇 년 잘 누렸는데 과연 무엇일까? 의문을 갖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진정한 계몽주의란 칸트가 말한 거죠. 진정한 계몽주의란 모든 것이 비판에 붙여져야 하는 비판의 시대로 이제 이성은 그의 자유롭고 공명한 검토를 견뎌낼 수 있는 것에 대해서만 꿈이 없는 존경을 승인한다. 어려운 말 같지만요. 실제로 나온 말 아닌데 계몽주의라는 건 이제 한 번쯤은 다 비판해보자는 거죠. 이미 교회는 비판의 시대에 접어들었고요. 저 시대에. 신앙, 종교라는 비판의 시대에 접어들었고 그동안 그 종교의 자리를 이성이 대신했는데 야 이성이라는 건 뭐냐 하면 비판해보자. 그게 계몽이다. 진정으로 깨우치게 만드는 거다. 그렇게 해서 이제 칸트가 모든 것이 다 자유롭고 공명한 검토를 한번 쫙 훑어보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견뎌낼 수 있는 것만은 우리가 진짜로 존경할 수 있는 이성으로 삼자. 그래서 이 책의 제목이 바로 이성을 법정에 세우다는 제목이 뭐냐면은 바로 칸트의 저작에 나오는 말입니다. 이성하면은 그야말로 그것은 어떠한 잘못도 없다. 어디 이성을 법정에 세우냐 하면 그것이 바로 그전 시대의 종교, 신, 하나님을 무조건 옳다라고 말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냐. 그 이성도 이성을 견뎌낼 수 있을 만큼 한번 법정에 세워가지고 그 법정에서 한번 판단을 해보자. 그렇게 해서 이성을 법정에 세웠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 말은요 어떻게 보면 뭐 니체가 그 후세되긴 하지만 이 말은 어찌 보면 당시로 봐서는 굉장히 욕먹을 수 있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이성이 한데 이렇게 그냥 그 모든 인기나 이런 것들이 고양되어 있는 상태였는데 그걸 법정에 세워 그러면 자기의 그 지나치게 진솔한 입장을 내세움으로써 이쪽 저쪽 다 비난을 받는 사람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 정치적인 입장을 내세울 때 좌로부터 우로부터 다 비판을 받는 사람이 있어요. 중도여서 그런 게 아니라 좌의 잘못도 우의 잘못도 한꺼번에 지적을 하다 보면 이쪽 저쪽 다 비판을 받아서 결국은 왕따가 되고 이제 고립무원이 되는데 저도 좀 그런 편인데요. 세상에선 저를 좌파라고 분류를 하지만 사실은 좀 좌파의 한계도 잘 지적하는 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러니까 칸트가 바로 그런 거죠. 야 지금 이성의 시대가 열리는데 네가 뭐라고 이성을 법정에 세우냐? 라고 하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지만 차라리 비판하면 교회를 비판해라. 이런 사람들도 당시 있었겠죠. 그러나 나는 분명한 거는 내가 이성을 법정에 세운 건 이성 중에서도 진짜 이성을 한번 찾아보자. 죄지은 이성 말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칸트에 의해 수행된 이성의 자기 비판도 이성의 자기 부정을 통한 전진의 한 방식이다. 뭐냐면 이성이 스스로 비판을 함으로써 자기 부정, 한 번은 우리도 이게 잘못된 게 있었구나 라고 하고 부정하다 보면 결국은 한 걸음 더 앞서 나가게 된다는 얘기인 거죠. 그것이 이제 칸트가 세웠던 것이고요. 그러나 결론은 말씀드렸듯이 이미 칸트는 이성과 결과랄 생각이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계몽과 결과라는 생각은 없었던 겁니다. 그게 이제 칸트의 어떤 한계일 수도 있고요. 나중에 이제 2차 대전이 끝난 후에, 2차 대전이 끝난 후는 아니지만요. 2차 대전 중에 이제 독일에서 그 소위 말하는 그 비판 철학이라는 게 등장을 합니다. 유명한 그 프랑크푸르트 학파라는 학파가 있는데요. 그때 가서 이성이 이제 그야말로 본격적으로 도전을 받게 되죠. 그러나 그 단초는 칸트가 처음 열었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칸트가 뭐 그런 사람이다. 그래서 칸트는 학문의 방법론으로 논리학을 강조합니다. 이 논리학이라는 게 뭐냐면 결국은 법정 판결문 같은 거예요. 사실은 법에서는 그 사람이 정말 죄가 없든 있든 중요하지 않잖아요. 논리적으로 그 사람의 한 행동이 이 법전의 논리에 의해서 잘못이면 아무리 판사가 저 사람 정말 어쩔 수 없이 저짓을 한 건데 저 사람 정말 깨끗한 사람인데 라고 해도 법정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그 정해진 법에 따라 판결하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딱 맞게. 그러니까 논리에 벗어나면 그 사람은 실제로 죄가 없다고 그래도 죄가 짓는 거예요. 그래서 칸트는 논리학을 아주 엄중한 학문으로 생각을 하고요. 이성을 건드리려니까 이거는 정말 법정처럼 엄격한 논리, 엄격한 법칙만이 이성을 판단할 수 있다, 판결할 수 있다. 그래서 논리학을 강조했다고 합니다. 논리학은 이미 아리스토텔레스 시절부터 플라톤 시절부터 논리학은 서양 학문의 한 분야였는데요. 너무 따지는 학문이다 보니까 중세까지는 신학에 밀려가지고 제 기능을 잘 못했던 그런 학문입니다. 그러니까 논리학은 모든 사고를 엄밀하게 증명하는 성질의 학문이고요. 이 모든 사고가 선천적인, 그러니까 미리 타고난 생각이든지 또 경험적인, 경험을 통해서 얻은 것인지 어떤 근원이나 대상을 갖든 말든 이것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앙의 기초에서 내가 판단하는 것인지 아니든지 사람의 마음 안에서 우연적으로 혹은 우연적이거나 본성적으로 장애를 받든 말든, 그러니까 내가 오늘 이것을 우연히 일으킨 거야. 원래 있는 사람이 아니라 나도 모르게 내가 왜 그런 짓을 했는지 모르겠어. 요즘 한국의 그 미투에 나온 사람도 그런 것들 많이 하잖아요. 그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논리는 형식적인 규칙. 이게 중요한 게 형식적인 규칙이라는 거예요. 형식적인 규칙을 엄밀하게 적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칸트는 또 하나의 특징이 흉에게 영향을 받습니다. 데이비드 흉이라고 하는. 그래서 칸트는 스스로 말하기를 흉을 통해서 독단의 꿈에서 깨어났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것이 이제 칸트의 하나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고리타분하시죠? 어떠세요, 레시? 좀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시면 좀 쉬울 것 같아요. 그래? 하여튼 다시 한번 올라가면요. 그러니까 요거는 너 잘난 체 하지 마. 그렇게 너 잘난 체가 나는 항상 이성적으로 옳은 판단을 해. 나는 많이 배웠어. 나는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에 대해서 어떤 도덕적 판단에 우위에 있을 수 있어. 이런 말인 거죠. 그러나 그럼 우리는 어떻게 돼요? 한국 같은 경우, 미국도 마찬가지죠. 그 사람의 배경을 보고 그 사람의 학력을 보고 어느 정도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신뢰를 주는 그런 버릇들이 있죠, 사실은. 우리나라만은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 이성이 강조된 모든 사회에서 그 사람이 신뢰할 만한 그 기준을 우리가 어디서 찾느냐? 그 사람의 어떤 조건, 요즘 젊은 사람들 말로 스펙 같은 데 찾다 보니까 거기에 더 이제 하나 얹어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좀 나오지만 칸트가 이런 말을 하는 건데 그거 누가 그렇게 인정을 했는데 그 사람이 많이 배우고 안 배우고 와서 그거 다 법정에서 정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성의 한계예요. 사실 말씀드렸듯이 당시만 해도 예를 들어 독일 같으면 하이델베르크 대학 같은데 아주 명문이잖아요. 그런 학교가 있었을 거라고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듣도 보도 못한 학교 나온 거 아니에요. 퀴니스, 베르근지,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했을 때 칸트가 이런 주장들을 하니까 초기에는 칸트를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비아냥거렸죠, 사실은. 그런 것들. 그러니까 이성을 한번 그런 점에서 검토를 해보자는 얘기고요. 요건 아까 그냥 일생을 말하는 거 어려운 거 없고요. 결국 이성도 한번 스스로 한번 비판을 해보죠. 그러니까 칸트가 말하는 거는 무죄를 증명하려는 거예요.
무죄. 오히려 이성이 유죄라는 게 아니라 법정에 세우자면 이성을 무죄로 만들자. 정말 아직도 우리는 이성의 중요성을 깨달아야 된다. 종교적인 그 무지몽매함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이성을 깨달아야 되는데 한번 그러면 떳떳하게 한번 우리가 논리적으로 증명해보자. 이성이 얼마나 대단한 건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승을 예. 이해할 때 옳다라는 거를 깨닫는다 혹은 옳다라는 거를 그러니까 우리의 판단의 근거는 그러니까 인간의 생각은 항상 옳다라고 해요. 그게 지금 예리스펠의 이승이라고 표현하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인간의 생각, 인간의 판단, 인간의 지력 뭐 이런 것들이. 그리고 우리가 얘기했듯이 그 이성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제일 먼저 만든 게 플라톤의 그 이데아라고 하는 그러니까 신의 자리에 플라톤은 어쨌든 기독교가 만들어지기 전 세대 사람이니까 그 신의 자리에 이데아람을 놓는 거죠. 그래서 이데아라고 하는 어떤 진리의 근원이 되는 하나의 초월적인 존재가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데아라고 하는. 그래서 결국 사람들은 그 이데아의 그림자만 보고 사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이성이라는 거죠. 오늘날 영어의 아이디어로 나타난 거고요. 결국 그 기독교 신학이라는 게 결국은 사실은 플라톤 철학에 거기다가 신의 위치를 대입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플라톤 철학이 기독교 신학의 아버지라고 해도 못은 아닌 거죠. 왜냐하면 물론 그 이전에 시기적으로 보면 플라톤 철학보다 더 먼저는 성경의 그 구약의 신관들이 있었죠. 야훼 신관 같은 것들이 있었는데 그것이 신약과 합쳐지면서 삼위일체 이론이 나오고 이러면 하나의 교리화가 되는 과정에서는 플라톤 철학이 굉장히 아주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자, 근데 칸트는 이제 요거 논리학, 그러니까 이성을 법정에 세우려면 뭔가 앞뒤가 맞아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은 감히 이성을 세우는데 그래서 논리학적으로 한번 논리학을 이용했다. 뭐 이런 겁니다. 논리학은 우리가 다음에 따로 공부하고 그리고 이제 휴미라는 사람을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데 왜 칸트 휴미의 영향을 받는 게 왜 그렇게 중요할까? 이제부터 넘어간다. 데이비드 휴미라는 사람입니다. 영국 사람이죠. 데카르트는 모든 것을 의심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철학을 나눌 때 대륙, 그러니까 유럽 대륙이죠. 대륙의 합리론과 영국의 경험론으로 이렇게 나눕니다. 대륙의 합리론은 뭐냐면 이성을 중시하는 거죠. 합리, 이성에 맞는다는 얘기죠. 대륙의 합리론과 영국의 경험론을 우리가 서양 철학의 양대 산맥으로 삼는데요. 자, 영국은 왜 경험론이 발전을 했을까요? 당연한 거예요. 그 나라는 섬나라잖아요. 그죠? 그 예전에 배를 타고 나가려면 모든 것을 추론했고 뭐 우리가 뭐 통계를 내가지고 이때까지 우리가 4월에는 뭐 영국에 태풍이 분 적이 없어. 그렇게 따지면 이성적인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4월에 나갔다가 배 타고 나갔다가 모든 사람이 갑자기 생각지 않은 폭풍에 휩쓸려 다 죽는다. 그러니까 경험이 우선적이 되는 거예요. 영국 같은 살다 보면 합리가 아니라. 일단 그 당시는 뭐 지금처럼 뭐 기상을 관측하는 것도 없을 것이고, 그러니까 꼭 기상의 문제가 아니라 거기서 그들은 늘 모든 삶의 조건들이 그들의 경험을 우선하게 만들었어요. 영국에서는. 그들의 경험은 대륙은 뭐 좀 가다가 비 오면 잠깐 피하면 되지 뭐 당장 빠져 죽을 일은 없는 거 아니에요. 폭풍이 불어도 그렇죠. 그러니까 항상 이성 혹은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연역적이냐 귀납적이냐. 연역적이라는 건 하나의 주제를 정해놓고 그래서 딱 파생돼서 이렇게 하는 것이 연역적이면 그게 대륙의 합리론이고요. 경험론은 귀납적이죠. 밑에서 또 모든 경험을 축적을 해갖고 거기에 공통된 경험을 만들고 또 다른 공통된 경험과 또 이렇게 만들어 쭉쭉쭉 올라가는 것. 그것이 이제 귀납적인 건데 경험론은 귀납적이고 이제 대륙의 합리론은 좀 더 연역적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데카르트는 우리가 알다시피 모든 것을 의심했고요. 그는 나의 인식이 올바르다는 근거로 마침내 신까지 거론하셨습니다. 그래서 의심하면서 당연히 데카르트의 철학은 많은 비판을 받았죠. 결국은 너무나 뭐 그러니까 신이냐 이성이냐의 구분이 없어진 거예요. 자기들 딴에는 신을 부정하면서 이성을 내세우는데 이성의 권위나 이성의 어떤 진리의 기초로서의 이성에 대해서는 거의 신적 위치에 다르지 않다 보니까 결국은 많은 비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로 인해 생긴 철학 체계 중 하나가 영국의 경험론입니다. 경험론이란 사람 안에서 떠오르는 지식이나 관념은 모두 경험에서 온 것에 불과하다는 사고방식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신이 있어? 우리 경험 안 해봤잖아요. 물론 뭐 신앙 체험을 한 사람도 있겠지만 이성이란 게 있어. 이성이 뭔데? 모든 사람들이 이성을 적용하는 방식은 다른데 라고 하면 그러니까 경험론의 일종의 회의론이에요. 다 의심해보는 거예요. 내가 경험해보지 않고는 진리인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휴무를 우리가 또 회의론 철학자라고 그러죠. 의심해보는 거예요. 경험론이 회의론이에요.
그러니까 사랑 또는 지식이나 관념 모든 경험에서 온 것에 불과하지 뭐 이데아가 있고 무슨 신이 있고 무슨 이성이 있고 그런 게 어디 있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경험은 이해가 되시죠? 근데 이제 칸트랑 반대잖아요. 그러니까 칸트는 왜 근데 휴이 나를 독단에서 깨어나게 했다고 말하냐면 휴부터 먼저 좀 더 공부하고요. 휴은 데카르트가 확실히 있다라고 말한 나의 정체는 사실 경험에 불과하다고 주장합니다. 이거 상당히 불교적이죠. 지금 우리 여기 다 존재한다고 믿는 거잖아요. 근데 불교적으로 보면 우리의 존재는 존재가 아니에요. 예? 예, 공이죠, 공. 그러면서 또 있긴 있는 거야, 세계에 동시에. 없는 것도 아니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당시의 철학계에서 얼마나 이 말이 도전을 받았고 사람들을 정말 무슨 선동하는 것 같은 사람들을 공포에 몰아넣겠어요. 아, 지금 나라는 존재가 지금 내 앞에서 네 눈앞, 당신 눈앞에서 내가 보이는데 그리고 내가 이렇게 꼬집으면 아픈데 내가 없다는 게 말이 되냐? 그런데 휴 같은 사람은 그건 다 경험으로 해봐야지 뭘 아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버린 거야. 나도 사실은 내가 이렇게 걷다 보니까 이렇게 뭐 걷고 넘어지고 뭐 아프고 뭐 꼬집히면 뭐 따갑고 이런 것들 경험해서 알지 이게 인간이 가진 본래의 본유적인 것이라고 할 수 없어 라고 말하는 거죠. 근데 실제로 지극히 드문 경우지만 있잖아요. 간지럼을 타는데 어떤 사람은 간지럼을 잘 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안 타는 사람이 있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그런 거죠. 그죠? 그때 우리가 사람은 모두 간지르면 간지럼을 탄다. 그것이 주장해버리면 연역론, 합리론이 되는 것이고요. 휴먼 걸 반대하는 거죠. 아니야, 그거 다 경험해서 네가 간지럼을 타니까 간지른 거지. 그걸 어떻게 알아?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근데 현실에는 존재하지 않는 관념, 다시 말해 상상의 산물은 모두 과거 경험의 조합으로 만들어진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경험이 다 축적되다 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간지럼을 타니까 나도 간지럼을 타게 되는 것이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 겪었던 경험들의 조합에 생겨난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유니콘, 그 왜 날아다니는 말 머리에 뿔 하나 있고 같은 관념을 복합관념이라고 불렀는데 이건 없는 거예요 사실. 그냥 모든 사람들이 뭐 이렇게 모아가지고 뭐 이런 게 있었다라고 말을 하니까 그런 것이 그건 있지도 않는 거예요. 그래서 휴은 굉장히 과격하게 나온 거죠. 그 당시 기준으로 봤을 때 신, 즉 하나님도 이러한 복합관념의 하나에 불과하다고 주장합니다. 누가 경험했나? 그리고 그럼 누가 이런 말 할 수 있잖아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경험했어. 내가 체험을 했어. 그러니까 신앙가들은 그런 분들 많이 보잖아요. 그러니까 그 체험이 소중한 거지만 휴한테 대표가 이렇게 말할 거라고요. 그래서 네가 하나님을 체험한 거지 어떻게 알아? 라고 말을 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다 복합관념이 하나, 즉 존재하지 않는 것에 대한 우리의 경험치가 만들어낸 거지 실제로는 있는지 없는지 그렇다고 없다라고는 하지 않았어요. 당시 18세기만 아직은 교회가 완전히 안 무너지고 있을 때이기 때문에 없다라고 말하면 큰일 나니까 그냥 있는지 없는지 모른다. 한 번쯤 의심해보자. 한 번쯤 회의해보자. 한 번쯤은 생각해보자. 라고 하는. 그 왜 갑자기 칸트 어떻게 보면 연역적이고 이성과 계몽론적이고 휴은 경험론적이고 회의론적이고 칸트는 어쨌든 이성을 법정에 세움으로써 정말 그 순수한 이성의 가능성을 보자고 했던 사람인데 휴은 전혀 그렇지 않았고 그럼 왜 휴에게 영향을 받았다고 하느냐? 일단 휴면보다 좀 더 보고요. 불은 뜨겁다가 내가 간지럼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불은 뜨겁다도 사실은 이것이 절대적이고 확실한 과학법칙이라고 생각하지만 휴은 반복된 경험을 통해 사람들이 멋대로 믿어버린 것에 불과한 아주 과격하죠. 불이 뜨겁다라고 말할 때 그냥 우리가 이렇게 믿게 되는 거예요. 좀 과격하긴 하죠. 다시 뜨거운데. 근데 또 보면 뭐 이 마술하는 사람들 보면 불이도 걷고 그러잖아요. 그런 사람들한테 또 그럼 우리가 이렇게 비판할 수 있죠. 그 훈련이 됐으니까 그렇지라고 비판할 수 있지만 그 훈련이 된 것 자체가 우리와는 다른 새로운 경험이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0.01%가 있다 할지라도 모든 사람에게 불은 뜨거운 게 아닐 수 있는 것이고요. 요즘 뭐 영화 같은 데 많이 나오는 그런 소재들 많죠. 다른 사람과 다른 능력을 가진 일반 사람과 다른 능력을 가진 사람을 통해서 경험하는 뭐 그런 것들. 최근에 한번 보니까 이거 뭐더라 제목은 모르겠는데 어떤 사람이 맨날 자고 일어나면 얼굴이 바뀌는 거예요. 그 영화 제목 뭐죠? 보긴 보셨죠? 네. 그래갖고 이제 어떤 예쁜 여자를 만났는데 나중에는 그 여자가 믿지 못해서 장난하냐 그래서 진짜 보는 거야. 그다음 아침에 거울을 보고 정말 자기 얼굴이 이상하게 생겼으면 여자 만나러 가서 감히 다가가지도 못하고 또 그 다음날 일어나면 또 잘생긴
얼굴로 돼 있으면 또 과감하게 만나라. 그러다 결국 나중에 사랑에 맺어진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모든 우리가 살다 보면 그것도 뭐 영화니까 황당한 얘기지만 실제로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람은 이러이러할 것이다. 모두가 뜨겁고 모두가 아프고 모두가 간지러울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0.01%만 그렇지 않은 사람이 존재한다고 할 때 그것을 우리가 보편적인 법칙이라고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대부분의 그야말로 99.99%가 불은 뜨겁다라고 할 때 이거는 우리가 그게 경험적으로 알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저는 그 어릴 때 무슨 과학 백과사전 뭐 이거 보면서 제일 제가 아직도 그 충격을 받았던 게 웃지 마세요. 뭐 그걸로 충격을 많이 받았어요. 이제 초등학교 때 보는 건데 뭐 사람은 왜 밤에 잘까요? 라는 게 있었어요. 왜 밤에 잤죠? 응? 그냥 옛날부터 밤에 자는 게 경험이 돼서 자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불이 없고 어두워 자는 것도 물론 맞을 수 있죠. 그렇게 할 게 없으니까 밤에 잠을 자는 건데 그게 오랫동안 밤에 자도록 우리가 경험되고 습관되기 때문에 자는 건데 보면 또 불면의 밤을 새우고 뭐 예술하는 사람들 뭐 밤에 안 자잖아요. 뭐 TV에 나와서 연예인들 자기들 뭐 이런 예능 신변잡기 얘기하는 거 보면 뭐 전부들 뭐 아침에 동트면 잔다 그러고 그냥 새로운 경험인 거죠 우리가. 그냥 그때 깜짝 놀라게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사람이 밤에 잘때는 정말 어두우니까 자지 무서우니까 자지 했는데 그냥 그것이 원시시대 때부터 사람들이 밤에 자기 때문에 그 경험이 우리에게 축적된 것이라는 걸 알았을 때 거의 세상이 새로 열리는 경험을 새로 하게 됐던 어쨌든 휴메 주장은 과학이라는 건 얼마나 엄밀합니까? 법칙에 따라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런데 과학이라는 학문도 경험 위에서 생겨난 믿음을 절대한 것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이런 흐름들이 나중에 나와서 뭐 저도 이공계통 전공이 아니라 잘 모르겠지만 신과학이라는 게 나와가지고요. 과학이 그 어떤 실험을 입력하는 사람에 따라 똑같은 실험을 입력해도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그런 과학 이론이 또 한 20세기에 한동안 신과학 그 책 여러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신이 물리학이 창조한 신이든가 뭐 하여튼 뭐 그런 책들 많이 있었어요. 한동안 굉장히 그 자연과학서인데도 번역서가 우리나라 굉장히 베스트셀러가 됐던 물리학이 발견한 신이다. 물리학이 발견한 신. 그러니까 결국은 신이란 존재도 물리학에 의해서 정리될 수 있다. 이런 것들이죠. 어쨌든 요새 신과학이란 분야 요즘은 좀 뜸해졌는데요. 거의 20세기 말까지 신과학이라는 게 많은 사람들한테 관심을 끌어준 적이 있어요. 과학에도 생각이 들어간다는 거죠. 그 양자. 그렇죠. 그게 이제 양자에서 합치면서 뭐 여기 LA에서 뭐 또 관측하는 사람에 따라서. 그렇죠. 그리고 뭐 또 어떤 우리 또 한국 고유의 철학 또 강조하는 분들은 결국은 한국의 한철학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김상일 박사 같은 분들도 한철학이 그 양자 물리학을 통해서 증명이 됐다라고 그냥 저는 좀 그런 거 하여튼 잘 모르고요. 철저해 보이는 휴메 회의론. 하지만 의문을 품는 것만으로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그런 의문에서 의심을 품을 수 없는 무언가를 발견하는 것이다. 한순간 인간이 무언가를 볼 때 경험의 방식에 공통의 형식이 있음을 발견한다. 경험 내용은 사람마다 다르지만 경험을 받아들이는 방식에는 인류 공통 일정한 형식이 있기 때문에 인간으로서 보편적인 진리입니다. 진리가 아니라 보편적인 진리, 학문을 세우는 일은 가능해진다. 이 말도 뭐 어려운 것 같지만 별말 아닙니다. 뭐냐면 왜 칸트가 휴로부터 영향을 받았냐면요. 이 사람은 이성에 몰두하다 분명히 이성도 한계가 있을 터인데 라고 하는데 저 바다 건너 영국에서 나온 휴미라는 사람의 책을 보니까 속된 말로 이성은 개뿔 다 경험이야 라고 말해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나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성 중심, 그러니까 대륙의 합리론이고 영국의 경험론은 정말 어떤 상극적 위치에 있었는데 칸트가 받아들인 거죠. 그럴 수도 있겠네. 정말 이성이란 걸 누가 옳다고 인정을 해주지? 내가 경험해보지 않은 것은 우리가 모르는 건데 나가면서 휴머를 읽으면서 그야말로 뒤통수를 딱 맞은 거죠. 그러면서 이 경험론적인 생각을 갖고 들어온 거예요. 이성도 틀릴 수 있다라고 하는 그 휴머로부터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건 뭐냐면 그래서 그거를 그대로 받아들였으면 칸트도 경험론자가 됐을 터인데 그게 아니라 칸트는 그래 분명 그 말은 맞아. 출발점은 맞아. 모두가 경험이 다르고 모든 사람이 생각하는 게 다를 수 있어. 그건 난 휴머를 통해서 많은 걸 배웠어. 인정해. 그런데 보다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의주의라고 했잖아요.
이 흉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래도 다 모든 사람이 다른 경험을 했는데도 거기에 공통된 게 있지 않겠느냐. 쉽게 얘기해서 슬픈 영화를 보면 우는 사람이 있지 않겠느냐. 근데 안 우는 사람도 있거든요. 지난번도 한번 우리 레시나 얘기했지만 저도 그 뭐죠? 신의 뭐지? 신과 함께. 신과 함께. 보셨어요, 우리 때? 그 저희 아빠 그 네. 우셨어요? 또 약간 우는 부분 좀 있죠. 어머니 뭐 그런 거. 네. 저는 그거 안 울게 되더라고요. 우리 헬레 씨도 안 울었다고 갔어요. 아니 안 울은 사람 여자들도 많고 네? 안 울은 사람 많아요. 그래? 그게 이제 모성을 자꾸 자극하는데 그때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예전에는 그런 표현을 눈물을 뭐 짜낸다고 표현을 하는데 어떤 사람이 영화 리뷰가 아주 좋은 표현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억지로 울 때까지 두드려 맞은 기분이라고 아주 좋은 표현이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우리가 칸트의 얘기를 우리가 이때 얘기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안 울 수 없는 울 수밖에 없는 그 경험, 공통된 경험이 있지 않겠냐. 영화를 보면서는 누구는 울고 누구는 안 울 수 있겠지만 정말 우리가 경험과 경험을 쭉 하다 보니까 어느 지점에 가서 안 울 수 있는 모두가 울 수밖에 없는 시점이 있지 않겠느냐. 이제 그런 거죠. 뭐 실제로는 뭐 좀 잠깐 우리가 집안 얘기를 하면 저희 제가 어릴 때 외가 이모들하고 좀 가깝게 지냈어요. 우리 친가는 경상도다 보니까 친가 쪽까지는 뭐 어릴 때 방학 때 자주 내려가고 그랬는데 커서는 뭐 방학 때는 친구들하고 놀지 뭐 큰 집에 내려가야 됐어요. 결국은 외가 중심이 다 서울에 이렇게 옹기종기 모여 살다 보니까 외가들하고 가까워서 아까도 제가 우리 피아노 보면서 제 외사촌 이종 사촌 얘기를 하는데 저희 어머니가 셋째 딸인데 우리 둘째 이모 때 그 둘째 이모가 아주 풍운하였어요. 해방공단에서 남노당에 남조선 노동당에 굉장히 간부를 하다가 그 다 자세한 내막은 모르지만 아마 미군에 협조했거나 이거는 뭐 참 이분들이 들으면 하여튼 그래갖고 이분은 그 이후로는 완전히 신분 세탁을 해갖고 다른 이름으로 살았어요. 그래서 그러고 나서는 미군 부대에서 운영하는 그 베트남에 있는 토목 회사 생각해보세요. 미군이 베트남에 참전했을 때 그 토목 회사 사장이면 이게 그죠? 근데 미군 같은 정보기관이 이 양반이 남조당 출신을 몰랐을 리가 없다고 사실. 그러니까 아마도 이건 내 추정이에요. 혹시라도 우리 이모네서 이모 돌아가셨던가 잘 모르겠어요. 오래돼가지고 우리 어머니가 내년에 구순이니까 우리 어머니가 위니까 그러니까 제 추측에는 아마 그 전향을 하면서 아니면 뭐 전향 안 하는데 잡힌 과정에서 뭐 고문 끝에 협조를 해. 왜냐하면 또 그분에게 가장을 할 때는 만중과 어디에서 그 당시에는 드물게 토목공학으로 이제 대학을 마친 분이에요. 중국에. 그러니까 미군에서도 그런 인재가 필요했을지도 모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뭐 전향을 강제전을 시켰게 나왔죠. 했겠지. 그러니까 푸근하적인 삶을 사는 분이에요. 돈은 많았는데. 이분이 아침 출근길에 요즘은 잘 안 나오지만 우리가 소주가 먹는 게 2홉들이잖아요. 이분은 4홉들이 한 병을 소주를 한 병 마시고 출근을 해요. 식사는 딱 계란 후라이 2개. 그리고 그때만 옛날이니까 미군 토목회사 베트남에 돌아와서도 계속 미군 그 토목회사 한국 지사장을 맡았어요. 그러니까 그때만 옛날이니까 운전사가 오잖아요, 기사가. 그 자기가 운전할 염려가 없으니까. 그리고 나가서 점심은 미군 부대 안에서 뭐 좀 스테이크나 먹고 그러겠지. 저녁 때 친구도 없어요. 퇴근하면 또 그 소주 4홉들이 한 병, 또 계란 2개. 가깝다 보니까 맨날 이모 집도 자주 놀러 가고 동네가 다 거의 신촌 집 방에 한 동네 살았어요. 그때 입에서 같이. 아, 그때는 한 거야. 장수 안 했죠. 그분이 한 60대 중반에 돌아가셨어요. 제가 그 얘기를 왜 꺼내냐면 근데 우리 이모도 또 풍운하였어요. 이모는 막 그냥 당시에 그 KBS 일본어 아나운서를 하면서 많은 또 이런 얘기 잠깐 하면 이제 우리 엄마 쪽이 이뻐요. 우리 엄마도 이쁘고. 그러니까 우리 이모도 또 그런 이념적인 성향은 하나도 없지만 이제 많은 그 당시 사회 저명 인사들과 또 이런 뭐 로맨스를 나누던 그런 분. 근데 왜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 이모부가 돌아가셨는데 그
물론 오랫동안 투병을 하다 돌아가셨어요. 근데 병도 없고 그냥 암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냥 술병으로 돌아가신 거예요. 오랫동안 투병도 아니었어요. 사실 암이 이런 게 아니니까 한 6개월 정도 누워 계신 거예요. 나이 때까지 많은 이 장례식, 이 무덤에 이런 장례 나오죠. 그렇게 통쾌하게 웃는 우리 이모의 웃음소리 처음 들어봤어요. 장례식이 아니라 이제 무덤가에 가면 다 이제 매장하고 이제 가족들끼리 뭐 음식도 나누고 술도 한잔 하잖아요. 근데 또 우리 외가의 특징이 또 술들이 다 세요. 제가 뭐 외가 피를 받았잖아요. 네? 그래서 술 한잔 하고 막 너 그 대화를 막 이끌어 나가는데 아나운서 출신이니까 전혀 눈물 한 방울 안 흘리고. 그러니까 오죽하면 그러니까 내 이종 조카들이지 그 이모의 손녀딸 손녀아들이 그러니까 이종 형의 딸 아들이 와가지고 그 할머니한테 할머니 거의 삿대질을 하다시피 하면서 세상에 할아버지 돌아가셔도 이렇게 안 슬플 수가 있냐고 이 웃음소리가 뭐냐고 뭐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내가 갑자기 좀 쉽게 말씀해달라 그래서 경험을 그러니까 모든 경험은 다를 수 있다. 내가 그 경험도 아닌 거지. 나의 부모가 죽으면 혹은 나의 남편이 아내가 죽으면 슬프다? 이것도 공통의 경험은 아닌 거예요. 그렇죠? 그것도 다 다를 수 있어요. 그건 이성도 아닌 거예요. 왜? 우리가 남편이 죽거나 뭐 아내가 죽거나 혹은 아버지가 죽거나 자식이 죽거나 모든 사람은 슬퍼한다. 이것도 아닐 수 있어요. 이성적인 판단이. 그렇죠? 그게 이성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100% 인정하는 거. 그러다 칸트도 분명히 이성은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서 이제 끊임없이 올라가는 거죠. 경험받은 내용은 사람마다 다르지만 경험을 받은 방식에는 인류 공통의 어떤 형식이 있지 않겠느냐. 표현은 다르지만 그럼 이렇게 하면 되겠죠. 우리 이모의 예를 들자면 눈물은 흘리지 않지만 마음에는 사실 저는 그게 또 맞다고 봐요. 애환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본래 자기 남편과 살았지만 법적으로는 본래 자기 남편은 죽은 사람이 됐고 같은 사람이었지만 전혀 다른 성까지 다른 이름을 가지고 신부 세탁한 사람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과 살았지만 그분의 그 뭐 호적인가요? 그 결혼 증명 이런 거에는 두 사람과 관계돼 있어요. 한 사람은 유교 때 행방불명 된 사람이고 한 사람은 새로운 남자를 만난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한 남자, 우리 이모가 한 남자지만 두 사람의 삶을 산.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항상 이분이 왜 이렇게 술을 못 먹겠어요? 나는 그 젊은 시절에 남로당을 저는 배신했다고 봐요. 그렇게 되게 살아남. 거기에 대한 어떤 죄책감, 자기로 인해서 같이 정말 혁명을 꿈꿨던 사람들을 자기로 인해서 많이 죽었을 사람을 생각하면 술밖에 의지할 데가 없었던 거지. 그럼 그 남편을 혁명가, 한때는 혁명가, 지금은 변절자가 된 그 남편을 보면서 이 또 우리 이모는 얼마나 그 삶이 또 답답했겠어요. 그러니까 눈물은 안 흘리지만 그 공통의 아픔과 애환은 있었겠죠. 그러나 그걸 전혀 모르는 한국 사회에서 뭐 빨갱이라고 이렇게 소문이 나면 손자 손녀들도 다 배척을 하니까 아이들은 전혀 몰랐던 거죠. 저도 나중에 크고 나서 그분의 삶을 추적해 보면서 아 이런 추측을 한 거고 100% 추측이지 100% 사실이 아닐 수는 있어. 그렇게 해야 된다. 그 애환이 있었죠. 그런 애환 같은 거는 이제 공통의 경험이 되겠죠. 그렇죠? 그런 공통의 경험. 그러니까 칸트는 이성은 분명히 중요한 거야. 그런데 경험론적으로 검증도 해봐야 돼. 그러다 보면 그래서 나는 그걸 휴먼한테 배웠어. 그런데 그것을 추적하다 보면 그래도 뭔가 정말 공통의 경험이 있지 않겠냐? 보편적인 진리가 있지 않겠냐? 그렇기 때문에 이성이란 건 여전히 중요하다라는 결론에 도달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법정에 세워보자. 모든 경험 정말 지금 말했듯이 뭐 남편이 죽었을 때 우는 게 오느냐 크게 웃는 게 오르냐 이것도 한번 따져보고 뭐 이런 거죠.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칸트가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그러면서 결국은 그걸 세워보면 이성에 의해서 내가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것이 올바른 이성이라고 판단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때까지는 신이 옳다고 하면 다 옳은 것이고 계몽주의 시대에는 우리가 인간은 이런 공통적인 이성이 있는데 이것이 옳다고 하면 다 우리 믿어야 되는 건데 아니다. 결국 진리는 이성의 근본은 인간이 규정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규칙이 하나 있어요. 그 규칙이 뭐냐면 너의 준칙이 모든 것의 준칙이 되게 하라. 이건 뭐냐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이건 꼭 칸트 중에서 뭐 다른 말 몰라도 이거 꼭 외우셔야 됩니다. 너의 준칙이 모든 것의 준칙이 되게 하라. 그러니까 내가 이것이 옳다고 생각한 게 있어요. 그러면 모든 사람들도 그것이 옳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우리가 최근에 낙태에 대해서 예를 들어 나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나는 낙태에 반대한다.
어떤 경우에서라도 나는 낙태는 뭐 우리가 기독교인이라고 한다면 나는 낙태는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이다. 모든 경우에 낙태를 반대했다고 우리가 생각을 해요. 나의 준칙이에요. 그까지 옳아요. 누가도 내 생각을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럼 그것이 모든 것의 준칙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정말 나중에 누군가가 우리 옆집에서 혹은 우리 이웃집에서 밤에 뭐 불량배에게 성폭행을 당해서 낙태도 못하고 아이를 낳았다라든가 혹은 정말 유전병이 확실한데 모든 사람들은 다 낙태를 비밀 몰래 낙태라도 하라 그러는데 유전병이 확실한 아이가 태어날 것을 알고 어떤 집에 또 아이가 태어났다라든가 이럴 때 내가 낙태 반대론자라면 그 아이들에 대해서도 동일한 인격적 가치를 인정해줘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한국 사회 같은 경우는 그러지 않죠. 아니, 동네 모든 사람들에게 소문난 성폭행에 의해서 태어난 애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봐요. 그럼 걔가 조금만 빗나가면 저거 애비도 모르고 씨도 모르니까 목졌다 이러 하지.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내가. 그럼 그거는 내가 세웠던 낙태 반대라고 하는 나의 준칙이 모든 사람의 준칙이 되지 않는 거죠. 내가 낙태 반대라고 할 때는 생명이 소중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을 했는데 그렇다면 그것이 성폭행범의 자식이 됐든 유전병을 그대로 안고 태어난 중증 장애아가 됐든 모두가 소중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되지 못해요. 어려운 거예요. 나의 준칙이 모든 것의 준칙이 되게 하는 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것을 판단을 했으면 이것이 모든 사람에게 적용될 수 있도록 세상도 바꾸어 나가야 되는 것이고 또 나도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냥 막상 좋은 게 좋은 거다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과정이 참 어려운 것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저는 개인적으로는 동성애에 대해서 뭐 우호적이다 이런 건 아니지만 이것이 하나의 사회적 흐름이기 때문에 이것도 결국은 수용해야 된다고 보는 사람의 입장이지만 그 수용에 대해서 보는 사람의 입장은 뭐냐면 반대하는 사람들의 입장은 뭐냐면 자꾸 거기서 어떤 성적인 상상력을 동원을 해요.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젊은 남녀가 이렇게 데이트라고 가면 우리가 한참 요즘 젊은 애들은 연애도 이쁘게 하네 데이트도 이쁘게 하네 이렇게 판단을 하지 쟤들은 잠자리를 어떻게 가질까 어떤 체위를 할까 이런 거 고민 안 가지잖아요. 그럼 우리 마음이 잘못된 거지. 근데 꼭 동성 커플에 대해서는 뭐 그 사람들의 어떤 체위나 성행위에 대해서 상상을 한다고 많은 사람들이. 제가 딴 데 가서 이런 말 한번 했더니 목사님이나 그러지 우리는 안 그래요 그러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그 동성애를 인정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가진 그 순수한 사랑만을 보는 거예요. 그들의 뭐 모든 남녀 관계가 모든 성적인 것이 물론 남녀 관계가 아주 중요한 거긴 하지만 그것이 그들의 사랑을 좌우하는 건 아니잖아요. 모르겠어요. 그게 또 아주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그걸 주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부수적인 거고 표현적인 건데 동성 커플도 우리가 그들의 사랑을 존중해 주는 것 그걸 인정하면 나의 준칙이 모든 것의 준칙이 되게 하다 보면 어떤 형태의 사랑을 나누는 것도 우리가 좀 더 관용적으로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이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칸티주의는 진리가 인간의 상위 존재이자 살아있는 모든 것에 통하는 보편적이라는 게 상식이었는데요. 칸트는 이를 뒤집어 버렸습니다. 나를 중심으로 가죠. 주체를 중심으로 갖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포스트 모더니즘, 주체가 강조되는 포스트 모더니즘이 니체로부터 시작했다고 보지만 최근에는 칸트로부터 시작했다고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면 내가 중심이 되는 거거든요. 내 마음대로, 내가 진리도 만들고 내가 만든 것이 모든 것이 진리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칸트로부터 시작했다고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칸트는 그러니까 이성은 중요해. 그런데 그 이성은 본래부터 초월적인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드는 것인데 그러면 내가 만든 이성과 저 사람이 만든 이성이 충돌할 때 어떻게 하냐? 상호 노력을 통해서 보편적인 준칙이 되게 하는 그 공통의 지점을 찾아나가는 것이죠. 조금 이해가 되시죠?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 합리적이네. 네? 합리적이다. 네, 그러니까 비교되기도 한다고 합니다. 자기 스스로가 커플레코스를 많이 인용했다고 합니다. 관찰자와 관찰 대상의 위치를 바꿔 생각하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는 뭐 역설적으로 커플레코스와 전혀 반대 입장입니다. 커플레코스는 정말 같은 입장, 반대 입장입니다. 커플레코스는 이 태양계가 있으면 이제 지구가 지구가 돈다는 걸 발견을 했고 그 이전에는 반대로 우리가 중심이 되어가지고 태양은 이제 헷갈린다. 그러니까 우리가 있는 자리가 중심이고 태양이 우리를 중심으로 돈다 이렇게 했는데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라고 하는 말은 바로 그걸 바꿨고 칸트도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성에 의해서 우리가 움직여지는 것을 이해했는데 아니다. 이성이라는 게 진리의 근원이지만 내가 만들 수 있다.
내가 결정할 수 있다. 진리를 내가 결정할 수 있게 결정을 되는 거죠. 인간의 인식에는 두 개의 줄기가 있고 그러나 그 두 줄기는 하나의 같은 뿔에서 나오는데 그것이 무엇인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어디서 나온지 모르겠습니다. 감성과 오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감성이란 무엇인가? 정보를 취득하는 능력 혹은 수단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눈으로 볼 수 있고 귀로 들으면서 정보를 취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맨 처음에 우리가 인식을 할 때 감성을 통해서 하는 거죠. 눈으로 듣고 보고 좋다. 귀로 들어서 좋다. 뭐 만져보니 좋다. 이런 감성으로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 가서 이게 이제 중요한 겁니다. 취득한 정보는 지식으로 전환돼야 되는 거죠. 좋은 게 나한테 어떤 이 좋은 것을 내가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지식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해가 있어야 돼요. 내가 본 것에 대한. 그래서 정보를 진실로 만들어줘야 하는 능력이 바로 오성입니다. 그래서 칸트 하면 항상 이성과 오성이란 말이에요. 감성은 뭐죠? 우리가 잊어버려도 돼요. 이성과 오성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래서 대학교 때 처음 철학교를 배울 때 난 굉장히 헷갈렸던 게 오성하면 오자가 깨달음 오자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성이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어떤 고위의 개념, 고차원적인 개념으로 이해가 돼가지고 한참 헷갈렸던 기억이 나는데 영어로 하면 그냥 언더스탠딩이에요. 그다음 독일어로 하면 베르슈탄드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똑같아요. 그러니까 베르스탠드, 스탠딩 하는. 목사들이 언더스탠딩 가지고 예화를 많이 쓰죠. 남을 이해한다는 건 남보다 밑에 서 있는 것이다. 저는 한 번도 안 썼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쓰는 거예요. 독일어는 베르슈탄트인가 그런데요. 오성이란 그냥 이해 능력이에요. 이해 능력. 언더스탠딩은 이해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이성이 훨씬 높은 차원에 있는 거잖아요. 근데 칸트의 철학을 이성과 오성에 넣고 오성은 한자로 쓰면 깨달음 오자를 쓰니까 훨씬 더 깊이 있는 것처럼 생각이 되어서 헷갈렸었는데요. 오성, 요즘은 지성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칸트 다른 책을 보다가 이성과 오성하고 이성과 지성 나오는 게 뭔가 하지 마시고 같은 말이구나. 리즌과 언더스탠딩. 리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진리의 근원, 오성은 그것을 바라보는 것.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오성이라는 말이. 근데 이제 어떤 우리가 정보를 얻었어요. 감성을 통해서. 그래서 그것을 내가 이제 지식으로 바꿔나가는 지적 능력이 생겼어요. 오성을 통해서. 지성이라고 한다 그러죠. 요즘은 지성을 통해서. 그런데 그 의미를 구하는 능력이 이제 거기서 의미를 구하는 이성이에요. 쉽게 말하면 조금 정확한 비유는 되지 않겠습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저 사람 지성인이야 하면 우리는 어떻게 말하죠? 아까도 그런 말이 나왔지만 좋은 대학을 나오고 좋은 공부를 하고 그 사람들은 지성인이면 또 돈도 잘 벌어요. 못 배운 사람들이 얻은 정보보다는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능력을 가지고 예를 들어 주식 투자라고 하면 탁 봐가지고 어디에 뭐가 될 줄 알고 돈을 잘 벌어요. 오성을 잘 사용하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권력층에도 많이 가 있어요. 그 사람들은 지성인이죠. 언더스탠딩 능력이 뛰어난 거죠. 그런데 거기서 의미를 구하는 능력을 없다면은 이성적이지 못한 것이 우리 사람 성공한 인생이 아닌 거죠. 의미를 구해야 되는 거죠. 그래 돈을 벌 수 있어. 정보를 취해서. 합법적인 방법으로 돈을 버는 게 자본주의에서 문제가 아니죠. 비합법적 방법으로 버는 거죠. 합법적으로 주식 투자를 해서 벌었어. 그렇다면 이걸 가지고 사람들은 대부분 비합법적으로 쓰죠. 예를 들어서 자기들 부를 숨기하기 위해서 제대로 상속세를 안 낸다거나 이런 식으로 쓰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쓰게 되면서 이제 의미를 잃게 되는 것이죠. 자기만의 세계를 구축하고 우리 또 한 번의 구속을 기다리고 있는 대통령처럼 자기만의 세계에 갇혀가지고 돈 하면 그냥 거의 그냥 걸신 들리듯이 돈을 끌어모았던 그러한 것들은 이성이 말이 되는 사람인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지성과 오성 혹은 지성과 이성, 오성과 이성 같은 그러니까 지성과 오성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칸트 철학에서 오성이 나오면 지성이구나, 지적 능력이구나, 정보를 지식으로 바꿔주는 능력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또 오성이란 말이 너무 우리 일본 사람들이 칸트 번역할 때 번역한 걸 원칙으로 해요. 그래서 이성은 경험적 추론을 할 수 있는 능력, 경험 지식과 관성을 의심하는 능력 모든 걸 다 의심해야 되는 거예요. 다르고 감성과 오성에 따라 이성의 의미도 달라질 수 있다. 그러나 경험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순수한 이성이 있을 것이란 가정. 그러니까 내가 이성을 가지고, 내가 지성을 가지고, 오성을 가지고 어떤 일을 했는데 그래서 나는 이성이란 것을 이렇게 적용을 했어. 나는 돈을 많이 벌어서 우리 가족을 먹여 살리는 것이
이성적으로 옳은 행동이야. 그래서 내가 어렸을 때 경험했던 가난을 체험하지 않기 위해서 나는 나의 자식들에게 엄청난 재산을 물려줄 거야. 그것은 이성적으로 의미가 있어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런데 그것은 경험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거죠. 그렇죠? 내가 가난했다는 경험 때문에 내 자식은 가난을 물려주지 말아야지. 그러니까 그 경험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거니까 그건 안 돼. 그거조차 경험도 아무것도 아닌 정말 순수한 이성이 있지 않겠느냐? 뭔지 잘 모르겠죠. 그래서 칸트도 크게 정답을 주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순수한 이성이라는 게 있다! 그까지만 하는 것이 이것이 순수한 이성이라고 하죠. 그게 바로 순수 이성이에요. 우리가 이제 칸트 하면 순수 이성 비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책 제목을 우리가 이제 순수 이성 비판 책 제목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순수 이성이라는 게 있다. 근데 몰라 아직도. 있긴 있어야 돼. 그러니까 계속 비판적으로 사고해보자. 이게 정말 순수한 이성일까? 아니면 경험에 조금의 경험이라도 좌우된 것일까? 이런 걸 이제 계속 검토해보자. 그러니까 비판이 항상 보는 거예요. 순수 이성 비판. 순수 이성이라고 그러면 저거 감성하고 오성 빼고 나서 뭐 있는 마지막 거. 예. 근데 감성과 오성으로 수학이나 그거하고는 틀린 건가요? 같아요. 나중에 걔가 나오는데 수학이 이제 그렇다고 본 거지.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우리가 그 칸트 이전에 학자들 보면 우리가 뭐 위키피디아나 이런 사람 양면 보면 수학자, 철학자, 물리학자 다 하잖아. 때로는 뭐 신학자도 있어. 그것까지 같이 하는 사람들도 있어. 그게 뭐냐면 논리학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어떤 진리를 찾아가는 데 있어서 계속 고민을 했던 것이죠, 사람들이. 근데 대답이 안 나오니까 야, 수학만은 적어도 논리적으로도 합당하고 어떤 1 더하기 1은 2라는 게 분명하더라 라고 하는 결론을 내니까 사람들이 수학을 통해서 철학적 작업을 많이 했죠. 근데 칸트에 와서 이제 그래도 수학과는 다른 인문학적인 철학의 분야가 있지 않을 것인가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수학이 나중에 나가면 물리학으로부터 많은 또 도움을 받았다 그래요. 예, 뉴턴의 물리학으로부터 칸트는. 그런 이제 논리적 사고를 배운 거죠. 확실히 알 수 없다면 기준이 없는 사회죠. 그래서 칸트는 뭐라고 하냐면 순수 이성만으로도 증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순수 이성을 가지고 난 뭘 할 건데? 그게 이제 실천 이성 비판이라는 책도 나오고, 그게 이제 실천 이성. 그러니까 무엇을 내가 알 수 있는가가 순수 이성이라면 그 이성을 가지고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가 실천 이성인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이걸 원전으로 읽었다고 얼마나 재미없었겠어요. 그러니까 원전이 독일어 아니라도 한국어 번역 원전으로 읽었다. 우리는 참 이 공부 많이 하는 분들은 고마워해야 된다. 이렇게 요약을 잘 해줘가지고 요약도 이렇게 어려운데 그래서 여기 나오는 거냐. 나는 무엇을 인식할 수 있는가? 나는 무엇을 알 수 있는가? 그게 순수 이성이에요. 그 다음에 나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그게 이제 실천 이성이에요. 실천 이성 비판. 정자는 뭔지 잘못 쓰는 거랍니다. 또 세 가지가 있어요. 칸트의 이제 그 철학은 세 종류예요. 그래서 나는 무엇을 희망해도 좋을까? 내가 이제 이성이라는 걸 먼저 알았어요. 그래서 내가 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자고요. 내가 뭐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것은 옳은 일이라는 이성적 판단이 섰어요. 그것을 위해서 내가 실제로 나가서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걸로 끝이면 안 돼요. 그것까지 실천 이성은 한 거예요. 근데 그것도 하면서 계속 비판을 해야 되는 거지. 우리가 그런 비판할 수 있잖아요.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것은 옳은 일이라고 할 때 또 우리가 사회를 좀 거시적 관점에서 보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야, 이 가난을 만들어낸 구조를 봐야지. 네가 지금 가서 홈리스한테 뭐 밥 한 끼 해준다고 그게 가난을 해소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계속 우리가 비판적으로 보자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결론을 내리면 안 돼요. 지식인에서 하면 결론을 내리면 안 돼요. 대부분 우리가 이 좌우가 대립하고 하는데 결론을 내려버리는 거죠. 예를 들어 우파는 아니야, 내가 가난한 사람한테 가서 당장 뭐 집어주는 게 필요해. 반대로 좌파는 아니야, 이 사회 경제 구조를 근본부터 다시 봐야 돼 라고 하다 보니까 대립이 되는 거죠. 우리가 같이 가면서 끝까지 자기의 주장, 칸트처럼 내 준칙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는 계속 노력하고 고민을 해야 되지만 그러나 그것을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려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끊임없이 자기 비판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도와줬어요. 내가 나가서 도와줬어요. 아니면 내가 정말 어떤 경제학자가 돼가지고 정부에 들어가서 정말 경제 구조 개편을 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럼 그것을 가지고 무엇을 할 것인가? 무엇을 이제 희망해도 좋은가? 판단력이 서야죠. 그러면 우리나라 사회를 예를 들어서 정말 빈부의 격차가 없는 좋은 사회로 만들 것이다. 그리고 종교인이 되면 정말 이 땅이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이것이 이제 어떻게 될 것인가? 그 판단력을 또 비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칸트 처음부터 비판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요즘 말로 하면 이 땅에 지 말은 하나도 없고 비판만 한다 그랬겠죠. 그렇죠?
이것을 마음의 능력이라고 봤습니다. 칸트는. 그래서 하나는 순수 이성 비판의 인식 능력, 내가 뭘 알 수 있는 능력. 그 다음에 실천 이상은 쾌, 불쾌 감정. 아까 말했잖아요. 대립하는 거니까. 저희 교회가 뭐 많이는 하지 않고 1년에 4번 홈리스 급식을 하는데요. 사람들이 갔다 오면 상당히 유쾌해요. 뿌듯함을 느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목회를 잘 못하는 이유가 좋은 일 했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꼭 사람들 뿌듯함 느껴야 돼. 초를 뿌리는 건 저예요. 이거는 저들을 위해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유쾌한 감정을 가지면 안 됩니다. 그런 말을 자주 하죠. 우리가 저 사람들을 도와준 게 아니라 만약 성도님이 유쾌한 감정을 가졌다면 저들이 우리를 도운 겁니다. 이런 말 하면 이제 가난한 사람 아침에 새벽같이 나와. 그러다 그래 점점 나오는 사람들도 줄어들고. 장기병 씨 옛날에 열심히 넣어도 요즘 안 나오시더라고요. 한번 빠졌어. 아니야, 김병 씨 많이 빠졌어. 아니, 홈리스 급식 하는 거 말이야, 자기. 홈리스 음식 2번 갔어, 2번. 3번인가. 자, 그리고 이제 욕구 능력. 내가 무엇을 희망할 것인가. 그냥 정말 가난한 사람 덕분에 유쾌한 그러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아니, 거죠. 근데 저는 이걸 보면서요. 예. 그러니까 이게 연결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근데 많은 우리가 이런 거를 하면 고민을 그러니까 연결이 안 돼요. 그래서 딱 멈춰버려요. 그렇지. 그냥, 네, 우리는 그냥 뭐 인식을 하고 네. 거기서 끝나고 행동이 이어지지 않고 그러면 뭐 행동에서 그 다음 주에 좀 더 희망적으로 뭔가를 미래를 보고 하는 그런 것들이 좀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냥 예, 맞아요. 실제 이제 계속 비판적으로 보라는 거죠, 칸트. 그러니까 이제 칸트는요, 우리가 공부하면서 이제 이 위에 모든 게 기초가 돼서 이제 다른 철학들이 어떻게 전개되나 그런 것들이 나오죠. 비판적으로 본다는 게 결국 분석한다는 이야기. 그렇죠. 네. 오늘 그냥 이 책과 상관없이 그냥 했네요. 그냥 오늘 책 받아서 다음에 읽어오시고요. 오늘 여기까지만 하시죠. 이제 서론을 한 겁니다. 그리고 책을 상당히 쉽게 써가지고 그만하죠. 수고들 하셨습니다.